예, 그럼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특별 정책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학회가 주최하는 2023년도 특별 정책 심포지엄의 발표 주제는 한국 부채의 진단과 해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발표를 발표자 총 4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심포지엄의 발표자 4분은 중앙대학교 허석균 교수님, 명지대학교 박준호 교수님, 서강대학교 이윤수 교수님, 인천대학교 허진욱 교수님입니다. 그럼 이번 심포지엄 준비, PM과 발표를 맡으신 허석균 교수님께 잠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허석균입니다. 지금부터 한국 부채의 진단과 해결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연구진들하고 작년 7월부터 금융학회 지원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순서로 4명의 연구진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첫 번째 전반적인 평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 가계부채 관련해선 서강대 이윤수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부채 관련해서 명지대 박준호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부채 관련해선 인천대 허진욱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예, 전반적인 평가에 앞서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국가부채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국가부채라는 개념을 저희들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가계, 기업, 정부 세 부분의 부채를 다 합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부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재정에서 쓸 때 정부 부문의 부채를 분류할 때 D1, D2, D3까지 나가고 D4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D1에 해당되는 것의 공식적인 번역 이름이 국가 채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의 정부 부채 개념인데요. 그래서 그것하고 혼동되게 사실은 옆에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혼동의 여지를 좀 없애고자 설명을 드렸고요. 예, 외형상 보시면은 국가 부채가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선으로 이제 우리나라 90년대부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잘못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작게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추세고요. 국가 부채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쭉 해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이 기업 부채입니다. 보시면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 봉우리가 외환위기 이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업 부채 부분에서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 들어서는 외환위기 전 수준 GDP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외환위기 전 수준을 이제 통과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이 가계부채고요. 가계부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에 빠르게 성장했고 그 위에 잠깐 좀 옆으로 가는 듯하다가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성장세가 빨라가지고요. 지금은 GDP 대비 규모로 해서는 이제 100%를 다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정부 부채입니다.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일반 정부 기준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D1 기준으로 하느냐, D2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여기서는 일반 정부 기준으로 했나 보네요. D1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수치가 대충 50% 정도에서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도 나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떨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게 오른편에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 보시면 국제적인 추세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추세선으로 봐서 민간 부채는 국제적인 추세보다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부채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단 봤을 때는 민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예, 그 민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이미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로 꼽혀왔고 이게 한 20년째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고요. 그 논의에 있어서는 일단 이런 부채 부담이 누군가에게 더 집중되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 약한 고리 뭐 이런 것들을 찾는 데 논의가 집중돼 왔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부담에 있어서 보면 이 취약계층은 뭐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저소득 분위의 부채 보유 가계하고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눈에 띄게 커 보입니다. 위에 보시는 테이블 두 개가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년도 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요. LTI 즉 뭐 소득 대비 부채 규모를 가지고 그 소득 분위별로 몇 배수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소득 1분위가 숫자가 이제 뭐 4.34, 3.03 뭐 이런 식의 숫자를 모시고 있죠. 그리고 그게 소득 분위가 내려감에 따라서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옆에 테이블을 보시면요, 그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부채 보유 가계의 비중은 적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그 저소득 분위 같은 경우는 그 고연령 층의 가구주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분들은 소득도 작지만 사실은 빚도 안 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공적 이전 소득에,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상당 부분 그 공적 이전 소득에 기초해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분위의 그 부채 보유 가계들의 부담에 집중돼 있는 형태, 하지만 그 집중된 그 압력을 받고 있는 그 가계들의 부채를 쭉 합산해 보면 전체 대출 규모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뭐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테이블들은 이제 자영업자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부채 보시면은 한 900조 이미 넘었습니다. 근데 900조 정도인데 이게 기업 대출로 한 600조 정도가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계 대출로 한 300조 정도가 분류가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최근 2018년 이후로 해서 한 3,400조 정도가 증가된 게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한편 이제 기업 부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취약 그룹에 해당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의 분포를 이거는 제가 IMF 그 아시아 퍼시픽 리저널 아웃룩에서 이제 3월 건가요? 4월 건가에서 갖고 온 건데요.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비교 대상 국가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비교 대상 국가는 이 위쪽보다는 아마도 아래쪽에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기업들의 그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게 보여질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 부채의 안정성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 부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게 사실은 IMF 그 4월 보고서에서 하이라이트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우리나라 그 기업들 데이터를 또 시계열 자료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아까 그 그림에서는 좀 뭐 위험하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좀 더 약간 그 배드 시그널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나름대로는 또 개선되는 조짐도 약간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요. 이게 원래 제가 이렇게 비뚤게 놨었는데 이걸 다시 원상태를 시키셨네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부채 비율하고 이자 보상 배율을 나타내 본 겁니다. 그래서 각각 보시면 2009년도가 좌상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의 점들은 이렇게 빨간 그 원으로 그려놓은 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이동을 시계열적인 추이로 보인다는 것은 개선의 의미, 안정성의 의미, 수익성의 의미 있어서 개선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중소기업, 대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들의 그 부채 비율이나 이자 보상 배율이 있는 영역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 보상 배율에 있어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간격을 보면 2009년도에 그 양자 간의 간격보다는 2021년도에 대해서 양자 간의 간격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중소기업이라서 꼭 안 될까 뭐 성과가 나쁘고 대기업이라서 성과가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기업 그 군 내에서 뭔가 잘 되는 기업은 계속 잘 되고 못 되는 기업은 계속 못 되는 그런 흐름, 양극화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지금 제가 이런 지표들만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그 분위별로 1분위, 2분위, 3분위에서 구분한 것이 이제 한국은행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1분위는 계속해서 더 나빠지고 그다음에 3분위는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되는 그래서 양자 간의 격차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다 보니까 뭐 정부 부채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정부 부채는 또 가계 기업 부채랑 달리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GDP 대비 비중이 아직까지 낮은 상태라서 좀 안심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보시면은 외환위기 이후 그 정부 부채는 거의 그러니까 거의 모든 연도에 있어서 사실은 그 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이 아직까지 낮은 거지 속도는 또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에서 약간 우려할 포인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시그널들이 있는데요. 이런 시그널들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뭔가 이 상태를 어떤지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금융 위험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그 약간 뭐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가계 대출에 있어서는 그 배분이 그 상위소득 분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포더빌리티에 기초한 그 신용의 배분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경우 평균적인 그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그런 지표들의 추이가 2010년 이후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의 위기의 상황에서의 그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충 그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좀 끝내기는 좀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금복 자료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했는데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그 부채 부담의 지표로서 그 매년 개별 가계의 LTI 그 소득 대비 부채 규모를 가지고 이제 그 제곱의 횡단면 평균을 구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0으로부터 떨어질수록 0으로부터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소득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나쁜 거고요. 그 다음에 0으로부터 위쪽으로 갈수록 또 부채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표를 계산해 본 것이 매년 계산해 본 것이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실제로 이렇게 그 증감폭하고 가구 처분 소득 가능 대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하고 이렇게 증감폭을 이제 보시면 되게 유사한 패턴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따르면 2015년에 이렇게 그 정점에 달았다가 2017년 이후에 뭐 하향 안정화되는 정도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2015년 이후에도 가계 대출의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정화되는 성향을 보였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채 부담에 따른 신용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도별 그 이자 보상 배율을 이용한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박준호 교수가 그 키스 밸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한 통계량을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가공을 해본 겁니다. 이 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은 이 옆에 파란색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그냥 높으면은 그 이 이자 보상 배율의 분포가 좀 위험해지거나 악화됐다는 뜻이고요. 낮아지면은 뭐 개선됐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2010년 이후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나 2016년 이후로 이렇게 쭉 상승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기업 부채 그 규모들이 이렇게 상승했던 시기들이랑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2021년에 살짝 내려와서 이제 횡보 정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일단은 그 상승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꺾인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그 부문 부채 문제에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마 재정 여력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재정 여력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는 그냥 그겁니다. 정부가 지금 상태에서 얼마만큼 더 빚을 질 수 있는지, 빚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고요. 사실은 민간 부채 부문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민간 부채를 공적 부채로 치환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공공부채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의 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최근 거는 뭐 IMF도 있고 뭐 나보도 있습니다만 나보 것을 갖고 와봤습니다. 나보의 계산에 따르면 212% 정도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그냥 그 타임 시리즈를 가지고 재정 반응 함수를 가정한 뭐 구조식을 이제 에스티메이션 한 결과들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 허진욱 교수가 그 모형을 이용해서 그 굉장히 정치하게 추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12%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 여력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본 것은 이제 금융기관들은 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봤고요. 이거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왼쪽 그림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로 2006년 말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전이 2006년 말하고 그다음에 2022년 말하고 비교해 왔습니다. 국내 은행의 경우입니다. 파란색 점이 2006년 말에 우리 은행들의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오렌지색 점이 지금 2022년 말 기준 상태입니다. 이 두 그룹이 확연하게 세그리게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개선하는 방향으로 세그리게이션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ROE는 있는데 제가 쓸데없이 2021년하고 2022년을 비교를 했네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예, 개선됐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본 거는요. 얼마나 국내 금융기관들이 민간 부문 부채가 발생했을 때 그 나름 자기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최대 손실 여력하고 대손 충당금 규모들을 좀 합산해 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최대 손실 여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교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BIS 자기자본 비율,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저 한도인 8% 그냥 시중은행 기준으로요. 8%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은행 기준으로 보면 최대 손실 여력은 한 160조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대손 충당금, 적립금 23조 원을 합하면 한 182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충 이 정도면은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도 시간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그냥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요, 가계 부문에서는 부담 능력에 기초한 신용 공여가 일어난 것 같고요. 기업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하고 정부의 대비 능력도 어느 정도 규모를 충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금융 위기 상황보다는 대투 오버행에 따른 경기 침체 정도가 우리가 미래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딜레버리징 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사실 20년 묵은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80% 이하로 갈지 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딜레버리징을 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딜레버리징과 또 그거하고 맞물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장 큰 부담을 갖게 될 취약 그룹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추천하는 정책 규조고요.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약그룹 중에서 영세자영업자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 우리 항상 그 재정 지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회생이나 유지를 전제로 한 재정 지원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 신속한 탈퇴, 그다음에 전직, 전업, 폐업 뭐 이런 것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재정 지원 체계도 똑같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안합니다. 대충 이 정도가 국가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 연구진의 평가였습니다. 예, 가계부채 부문을 맡은 서강대학교 이윤수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진이 지난 한 6달에 넘는 시간 동안 그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금융학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허석균 교수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내관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주요 핵심 그 지표는 총량이었습니다. 근데 왜 총량을 보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감독기구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지표입니다. 총량을 보면 얼마나 증가한지 눈에 띄는데, 근데 사실 총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저희가 발견했던 현상은 총량은 증가지만 연체율은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자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면 차주자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총량이 늘어가는 동안에 신용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왔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가율을 볼 때 이것을 단순히 무슨 어떤 랜딩 붐에 의한 위기 지표가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가계 부채 증가율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어떤 금융 서비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총량을 억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수요를 강제로 억제한다라는 측면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량에 대한 걱정이 이제 조금 안도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디레버리징이 이제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제 디레버리징이 시작하고 있음에도 연체율이 최근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연체율은 그 CB에서 미해제 CB 연체가 30일 이상 보유된 차주의 비율로 이제 잠재 부실률이라고 부르는 연체율로 은행권에서 얘기하는 연체율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연체율에 좀 선행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체율 상승이 전체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요. 다만 녹색으로 보이는 취약한 차주의 경우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차주는 신용 점수가 낮고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3개 이상 금융기관의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를 일컫는데 그 취약한 차주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 취약한 차주들을 살펴보면은 연령대로 고르게 분포되어는 있으나 20대의 취약한 차주 비중이 높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연체율이 70대 이상의 연체율이 녹색입니다. 그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빨간색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20대의 연체율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던 바와 같이 어떤 전세 대출이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20, 30대의 대출 증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20대와 70대의 연체율이 높다라는 것은 이들의 상황을 대출로 막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20대와 70대가 소득이 불안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 대출을 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험 차주의 분포를 업권별이나 대출 상품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저축은행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하고 기타 대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출 증가가 또는 연체율의 상승이 은행권의 전반적인 위기라고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낮은 연체율이 최근 이전까지 지속됐던 상황을 이제 신규 대출 차주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저희가 대출이 급증했던 2013년, 16년 대출 증가기의 차주 데이터를 살펴보면 신용도나 LTI가 높은 차주들에게 대출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융위기 전에도
2022년 대출이 감소하는 시기 전에는 디레버리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고소득자하고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의 경우 우리가 대출 총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면서 대출이 올라가면 나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경우에는 대출의 질이 상당하게 급격하게 악화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출이 급증하는 시기에 나름대로 신용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왔고 그래서 렌딩 붐이 렌딩 버스트로 항상 가지는 않는 여건을 어떤 대출 퀄리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왔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디레버리징이 시작했는데 디레버리징이 시작한 차주들을 살펴보면 일단 한 반 정도는 차입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반면에 3분의 1 정도는 여전히 차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차입 규모 축소 차주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많고 5, 60대였던 반면에요. 차입 규모를 확대했던 차주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과 20, 30대의 비중이 높아서 20, 30대의 경우는 여전히 대출에 대한 압력을 많이 느끼고 생계비를 위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레버리징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DSR은 2022년 3분기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진 어떤 대출 시장의 특징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변동금리의 비중이 크고 그리고 이따 언급드리겠지만 집을 사면서도 신용 대출을 하게 되는 상황 이로 인해서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이자율 상승을 고스란히 차주가 안게 되는 상황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에서 보시면 30% 정도의 차주가 DSR이 5%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심포지엄 제목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있는 선배 교수님들이나 선배 학자분들께서 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학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늘 강조해 왔듯이 DSR 규제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에 LTV 규제를 하는 것은 어떤 부동산 금융의 포용성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와 총량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건전성 관리를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하되 재정이 할 일을 금융이 떠안는 아까 정우찬 교수님도 금융이 과다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에버그리닝 현상은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된 전세보증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LTV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논리는 저희가 신용대출을 통해서 주택 구입한 차주, 이제 영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영끌을 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LTV 규제로 인해서 집을 살 때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실제 자료를 보면은 2019년, 21년 부동산 호황기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한 차주 중에 50% 이상은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보유한 결과 이자율 상승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됐고 특히 20대를 보게 될 경우 신용대출 비중에서 30% 이상 전체 대출 중 30% 이상 신용대출을 가진 차주는 DSR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굉장히 큰 DSR 증가를 본 차주가 이제 14%에 이릅니다. 그리고 DSR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을 여기서 저희가 연결시켜서 살펴보면 일단 신용대출을 맡게 되고 그래서 DSR을 에 대한 위험에 더 노출된 차주들 여기서 녹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규 주담을 진입하고 신용대출 30% 이상 진입한 차주들의 연체율 상승폭이 훨씬 높고요. 특히 DSR 증가폭이 클 경우에는 이들의 연체율이 올라갔고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소비도 상대적으로 더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DSR이 높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재정을 대체하기 위해서 금융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최근에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대출을 하고 지속적인 유예를 했던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안정성 목적으로 재정이 해결 안 된 부분을
전세 대출을 증가시켜서 해결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말에 98조에 불과했던 전세 대출이 작년 말 기준 180조로 늘어났고 20, 30대 차입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 제도와 보증보험을 통해서 대출 심사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고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전세 대출의 증가율, 최근에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 대출의 증가율로 나타나서 가계 대출의 증가에 상당폭을 전세 대출이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세 대출 보증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가와 관련돼서 저희가 원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전세 제도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자기 자본을 가진 이쿼티를 가진 세입자의 돈이 전세 서비스에 대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지급되던 시스템에서 대출이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전세 대출 이건 세입자의 자기 자본이 아니라 은행의 대출금입니다. 은행의 대출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면서 집주인의 갭 투자 여력은 더 커지고 갭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집주인 사이에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은행이 그 시스템에 들어옴에도 막상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집주인에 대한 심사는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은행이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실패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보증기간은 시스템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증이 증가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이 들어오면서 전세 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사실 자기 자본을 가진 세입자들은 시장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 결과로 이 보증이 아까 정창 교수님이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전세 대출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보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증이 있으니까 심사를 열심히 할 이유도 없었고 이 과정에서 은행은 보증을 믿고 대출을 늘려서 전세 대출을 확장시켰고 세입자도 어떤 보험을 통해서 집주인에 대한 듀 딜리전스를 좀 무시한 측면이 있었다는 측면이 전세 대출을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서 시장은 사실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반전세하고 월세로 정상적인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여기에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을 일으키면서 전세 대출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보증 사고는 증가하고 건전성 규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대출의 증가로 취약 차주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연체율은 가장 높은 상품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재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측면들이 있고요. 금융이 아니라 대출을 대출로 막는 에버그리닝이 아닌 더 이상 어떤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한 차주의 부실 채권은 해결하되 어떤 서민금융에 대한 한계를 고민을 하고 취약차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근본적인 대책을 재정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기업 부채에 대해 말씀드릴 명지대학교 박준호입니다. 저는 기업 부채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악화시키고 있는 원인으로 좀비 기업을 지목하고 그 좀비 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기업 부채 문제 중에서 왜 우리가 좀비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왜 어떤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요. 먼저 허석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업 부채의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업의 영업 성과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저성장 문제를 겪었던 일본의 구조조정 사례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과 정부가 이 부실화된 기업을 지속적으로 퇴출시키지 않고 금융 지원해주면서 죽어야 될 기업이 살아나는 그런 좀비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좀비 기업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마치 다른 기업을 감염시키는 것처럼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이 퇴출돼야 될 애들이 이 자원을 잡아먹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그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좀비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좀비 기업은 설립 후 7년이 지난 기업 중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경우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설립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만 한정한 이유는 이제 새롭게 창립된 기업들 혹은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을 제외해서 이제 그 정말로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을 골라내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금융업 회사를 제외한 경우에 2010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연도별로 좀비 기업의 비중이 전체 기업 중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좀비 기업의 비중은 7%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5%대까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기존의 좀비 기업이 정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날이 새롭게 좀비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비 기업이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좀비 기업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이 이자 보상 배율을 분해해 봤습니다. 자산 이익률, 그리고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 조달 비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자 보상 배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자산 이익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채 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인 이자 보상 배율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자산 이익률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수익성,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기본적인 펀더멘탈한 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문제로 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채 조달 비용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2020년과 2021년만 부호가 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코로나19 기간인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정부와 은행권에서 이제 많은 지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좀비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 백래시로서 2022년에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이 돌아오자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기업들을 부실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좀비 기업의 특징, 그 유형별로 어떤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좀비 기업으로 더 오래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이 그림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좀비 기업 비중을 비교해서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2017년 이후부터 중소기업 중에서 좀비 기업이 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좀비 기업이 한 번 된 이후에 쉽사리 탈출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비가 최초 된 이후 언제까지 좀비로서 생존하느냐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위에 두 그래프 선을 비교한 것은 바로 대기업이 좀비 기업이 된 이후, 그리고 중소기업이 좀비 기업이 된 이후를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중소기업은 정상화되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음으로써 정상화돼서 탈출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본시장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채권의 비중에 대해 주목을 하였는데요. 이 그림은 부채 중에서 채권에 차지하는 그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이 아래 두 가지 선은 중소기업이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혹은 중소기업이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중소기업이 좀비 기업이 됐을 때, 아니면 중소기업이 정상 기업일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서 채권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중소기업이 좀비가 되었을 때 정상인 중소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채권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적인 스크리닝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에는 은행의 깐깐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 자금을 조달받아야 될 기업을 골라내는 그런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자본시장의 발달을 통해서 채권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의 그러한 역할이 조금 희석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코디네이션 프로블럼이 있습니다. 근데 사후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이제 부채의 재조정이나 아니면 구조조정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이 채권 시장의 특성상
그러한 코디네이션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좀비 기업을 퇴출시킬 가능성이 적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권 발행을 한 기업과 발행하지 않은 기업이 좀비 기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살펴보면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위에 두 선은 정상화되는 비율인데요. 정상화되는 비율에선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발행한 기업과 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은 폐업으로 이르는 과정에서 그 비율에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조조정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를 지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흔히 재벌 집단으로 불리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규모 기업 집단은 이 자본시장이 불투명할 때는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는 오히려 그 방해물로 작용하게 됐는데 바로 그 계열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그 정책이 자본시장의 교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상호 출자 제한된 기업 중에서 좀비 기업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기업 집단은 억지로라도 정상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좀비가 되더라도 생존하는 정상화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약해지고 반면에 5년 차까지는 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붙잡아두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폐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이러한 대규모 기업 집단의 기업 지배 구조가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의 실질적인 생존력이나 경쟁력에는 도움이 되진 않지만 이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견점을 토대로 저희가 어떠한 점을 고민해야 될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책금융의 축소와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좀비 기업이 되는 비율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이 정부나 아니면 은행권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복적으로 겹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서 예를 들면은 업력이 10년이 지났다면은 더 이상 지원을 해주지 않는 등의 그런 깐깐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기관끼리의 경쟁적인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업무를 명시화하고 세분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기관들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됩니다. 현행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의 주도에 따라 발생하는 회생 절차와 그리고 IMF 시기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제도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본시장의 발달로 인해서 이 워크아웃 제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워크아웃 제도에서는 주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의 발달로 은행의 채권 비중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 등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미반영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속한 회생 절차의 신효성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신규 자금의 우선 변제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이 DIP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은 구조조정 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업의 구조조정은 경제의 앞으로의 혁신과 또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경제 그리고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마찰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 한 가지 방안으로서 저희는 고용보험 기금에 별도로 구조조정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한 장기적으로 3년까지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 실업자들을 보완해주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이 실업자들이 새로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자원으로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이 사회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 부채 부분 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허진욱입니다. 지금 뭐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민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궁극적으로 위기를 해소하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그 역할, 그 정부가 얼마나 그 부채를 발행을 해서 이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을 수량화하고 그를 토대로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채무 부분을 보면 이거, 네, 그 이제 국가 채무, 한국의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그림은 그 한국의 국가 채무를 이제 주요 국가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의 높이가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비교를 한 것이고요. 이 초록색 막대기의 높이는 2010년대 동안 국가 채무의 증가폭이 얼마나 컸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된 한국 자료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의 높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훨씬 이제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의 규모 자체는 다른 나라들보다 작지만 이 막대기의 높이는 OECD 평균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의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 작은 편이지만 상당히 이제 증가폭은 빠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을 이제 시계열로 살펴보면 그 파란색 막대기가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이제 시계열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시면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해왔고, 특히 이제 그 최근 부분, 요 그 2019년부터 한 22년까지 요 최근 한 3개년 동안 국가 채무 비율의 상승폭이 좀 유달리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 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재정 수지 적자폭이 이제 코로나 위기 기간 동안 크게 악화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을 했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작년에 발표된 국가의 이제 중기 재정 계획에 발표된 그 국가 채무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이제 증가폭은 완만해지겠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부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아까 허석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GDP,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국가 채무가 더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현상은 또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많은 재정 전문가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제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경제 전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건 이제 결국 성장률의 둔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재정 수입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반면 재정 지출의 그 수요는 또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정을 들여다보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장기 전망 결과를 이제 살펴보면 이 나보의 2022년 작년에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2070년까지 이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200%에 가까운 190%대까지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KDI도 뭐 이거보다 조금 낮은 2060년 기준 144.8%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재정을 담당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재부의 전망은 이거보다는 조금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2060년 기준으로 이제 81.1%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어쨌든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이제 정책 그 정부의 이제 전망이기 때문에 어떤 순수 기술적인 전망의 측면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은 빠르게 그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많은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국가 채무 비율의 이제 나보의 그 전망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시나리오 1, 2, 3, 4가 있는데, 시나리오 1이 이제 최근의 국가 채무 재정 지출 비중의 증가폭을 이제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를 나타내는 이제 일종의 기준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지출의 증가율이 최근 한 10년 정도 평균으로 장기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2070년 기준으로 이제 200%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거보다 이제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이제 재량적인 재정 지출의 증가폭을 삭감을 하려는 이제 그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나보 전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 채무 비율 자체는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이외의 이제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숨은 공공부문 부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부나 이제 어떤 공공부문의 공식적인 국가 채무에 산입되지 않는 그런 이제 부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전이나 뭐 LH, 코레일, 뭐 저기 석유공사 뭐 이런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부채가 결국 부실화될 경우에 궁극적으로 이제 부채를 떠안는 주체가 되는 것은 정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제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이 돼 있는 공공기관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많은 이제 공기업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이 부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비금융 공기업들의 이제 부채의 그 신용 등급을 보면 결국 이제 최종 신용 등급이 정부와 거의 동일하거나 뭐 한두 노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뭐 이런 기업들의 부채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부에서 지급을 해줄 거라고 믿고 이제 그 어떤 금리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금융 공기업 부채도 결국은 이제 숨은 공공부채 일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정책 금융기관의 이제 여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과 비은행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뭐 이제 사는 기은 수은과 같은 은행 정책 금융, 그다음에 이제 신보 기보와 같은 비은행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이제 정책 금융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결국 이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국가 채무에는 이제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결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그 상설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건 이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따로 떼서 이제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정부에서 발표하는 D3에서 D2를 뺀 값이기 때문에 그 비금융 공기업 부채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부나 비금융 공기업들 간의 내부 거래는 이제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일종의 하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추세 자체가 상승하는 추세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이제 15%에서 20% GDP 대비 비율로 그 정도가 이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 채무 비율의 한 뭐 절반에서 3분의 1 사이 정도가 여전히 이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정책 금융의 여신, 그러니까 대출과 보증을 합한 이제 여신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왼쪽 그림이 이제 은행 정책 금융, 오른쪽이 비은행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략 GDP의 30% 정도, 오른쪽에 비은행 부분도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좀 빠르게 올라와서 GDP 대비 25%를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비금융 공기업이나 혹은 이제 정책 금융 부분을 다 합쳤을 때 결국 이제 그 GDP 대비로 하면 거의 한 70%가 넘는 그런 이제 채무가 존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잠재적으로는 위험이 생겼을 때 정부가 떠안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력을 추산을 하고 그 재정 여력에 있어서 정부 부채에 공식적으로 산입되지 않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이제 정부가 방어해낼 수 있느냐를 이제 그 일반 균형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은 아까 허석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국가 채무 수준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빚을 더 져도 이제 부채가 지속 가능하냐, 즉 이제 어떤 부도가 발생하지 않고 갚아나갈 수 있느냐를 이제 측정을 한 거라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 조세 수입을 통해서 상환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결국은 이제 정부가 세금을 늘렸을 때 앞으로 얼마만큼 재정 수지를 더 세금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가 있느냐를 이제 모형으로 수량화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상한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레퍼 효과 때문인데요.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처음에는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세원 자체가 위축되면서 이제 세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거둘 수 있는 세수에는 상한이 있고 그 상한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모형이 하는 일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 자체를 뭐 자세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모형은 이제 동태 일반 균형 모형을 사용을 했고 가계 기업 정부 그다음에 이제 정부 부채에 공식적으로 산입되지 않는 이제 비정부 공공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요 밑에 수식. 그래서 이제 현재의 국가 채무는 결국 미래의 재정 수지로 갚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 이퀄 이제 미래 재정 수지의 현재 가치의 총 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현재의 국가 채무에 어떤 충격이 생겼을 때 결국 미래에 이제 재정 지출이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디까지 세금을 더 거둘 수가 있느냐를 이제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요 가로축이 이제 노동소득 세율이고요. 이제 세로축이 자본소득 세율이고 이 두 가지를 조정을 해서 결국 이제 재정 수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빨간색 점이 이제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한국 경제의 노동소득 세율과 자본소득 세율을 이제 측정한 부분이고요. 이제 세금을 더 늘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이 국면을 따라서 정부의 세수가 올라가지만 이제 세수 인상이 과도해지면 다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언덕같이 생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잠재 성장률을 2%로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 비중도 2019년 기준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 이 재정 여력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이제 271%로 나와서 아까 이제 허석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보 결과보다는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결국 성장률하고 이 재정 지출 비중 자체가
현실적인 값이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장률이 현실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을 이제 그 고려를 하고 재량 지출 증가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 재정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 약 150% 포인트 정도가 여기에서 이제 날아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를 감안하면 재정 여력은 GDP의 이제 120%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결과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정부 부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기업이라든가 정책금융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제 얼마만큼 재정 여력이 소진되는지를 계산을 해보았을 때 충격이 이제 템포러리한 경우와 영구적인 경우로 나눠봤는데요. 템포러리한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해서 한전의 그 수지가 악화가 됐지만 금방 이제 정상화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영구적인 경우는 뭐 공기업이나 정책금융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GDP 대비 부채가 1% 정부가 더 떠안는다고 하더라도 이 재정 여력의 축소는 GDP 대비 0.4% 포인트에 그치지만 이제 그 퍼머넌트한 경우에는 이제 GDP 대비 1% 정도의 공공부문 부채 충격이 발생을 해서 그걸 정부가 떠안을 때마다 정부의 이제 피스컬 스페이스가 GDP 대비 2.2% 포인트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세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그 에너지 공기업 부실화 시나리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2010년대에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약 50% 정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었는데요. 그런 일이 만약에 에너지 공기업 전반에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정부가 떠안는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고 그 50%를 중심으로 이제 약한 시나리오, 강한 시나리오로 구분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IMF 금융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책 금융 그 중에서 미회수 그 여신 비율이 약 10%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10%를 중심으로 이 미회수 여신 비율이 뭐 15 해서 이제 약과 강으로 구분을 하고 이런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정부가 떠안으면 정부의 피스컬 스페이스가 얼마로 나오느냐를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일시적 충격, 오른쪽이 영구적 충격이고요.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그 기준 시나리오에서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충격이 이제 템포러리할 경우에는 아까 120%를 중심으로 재정 여력이 거의 떨어지지 않지만 이제 그 퍼머넌트한 경우에는 이제 작게는 한 100%대 초반에서 크게는 90%까지도 이제 재정 여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여력이 플러스라는 얘기 자체는 무엇이냐면 정부가 이 충격을 떠안고 나서도 이만큼의 스페이스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규모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더라도 정부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제 뭐 90%, 100%라는 수치는 예를 들어서 2010년대에 이제 유럽의 재정 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리스나 이제 뭐 아일랜드 이런 데서 한 4, 5년 사이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약 80%, 90%까지도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충격이 발생한다면 이제 이런 재정 여력은 다 소진되는 수준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그 공기업이나 정책금융 쪽에서 위기가 발생한 것만을 이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대규모 위기가 발생을 하면 민간 부분에 어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혹은 민간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채를 또 추가적으로 떠안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외된 수치라는 점을 이제 감안을 하고 수치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재정 여력은 비교적 견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가정을 하더라도 정부가 이제 부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성장 둔화라든가 재정 지출 증가세와 더불어서 이제 유사시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우려가 높은 숨은 공공부문 부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은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공부문 부채는 통합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재정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정책 제언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기업 부채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지급 보증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공식적인 국가 보증 채무로 편입시키는 이제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급 보증이 공식화되는 대신에 매년 이제 국회에 채무 관리를 제출하고 또 채무 운용에 대해서 강화된 관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국가 채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를 받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공기업 부채가 정부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는 것처럼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언은 무엇이냐면 이제 공공부문 부채의 총량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관별 경영 상태를 고려해서 국가 채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총량을 파악하고 이제 그 위험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공공부문 부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부의 공식 부채만 강하게 관리하고 나머지 공기업 부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리가 느슨하면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 그러니까 규제가 느슨한 쪽으로
정부의 이제 부채 발행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런 이제 정책 제안들을 말씀드린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 부분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관련해서 다른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발표하신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종합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계 부채 관련해서는 아까 이은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우선 이제 DSR 중심의 이제 그 엄격한 건전성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LTV는 이제 그 좀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에 떠넘기지 말고 재정이 할 일은 재정이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보증 제도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 부채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저희 박준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정책 금융은 이제 좀 축소를 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그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자본시장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게끔 이제 그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을 하고 뭐 사모펀드라든가 딥금융 쪽을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조 조정 기금을 이제 그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부채는 이제 공기업 부채를 국가 보증채무로 편입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이제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신설해서 총량을 식별하고 이제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진이 그 정책 대안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시간 관계상 곧바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